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제, 과제 9주차 과제를 보게 되면 27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건축환경 행태 이론에 기반한 건축계획 강론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교재 건축 후 평가를 통한 건축환경 형태 이론의 피드백을 참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계획 강론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사례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 강론의 변화 방향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고 A4 10장 이하로 해서 이미지 또는 사례에 대한 참고 문헌은 출처를 명시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적어 놓은 내용을 보면 교재는 페이지 32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를 참고하고요. 10장 연구의 디자인 적용 시스템을 읽고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에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건축계획 강론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읽고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필요한 논문이나 서적 사례 같은 거를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와 건축강론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쓰는 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하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거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거주 평가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주 평가라고 하는 거는 건축 계획 강론이라던가 아니면 법규, 지침 또는 그 법규나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또는 건축가가 자기의 개성이라던가 건축관에 의해서 또는 건축주를 위해서 실제 생활할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디자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거주 평가입니다. 이 거주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택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주택, 뭐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작업시설, 교육시설, 뭐 기숙사 이런 호텔, 뭐 병원, 뭐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거주 평가라고 할 때 이 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을 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용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용을 했더니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냐 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적용된 디자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는 편리하거나 어떤 장단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거주평가입니다. 이 거주평가를 이용했을 때 건축강론을 읽고 거주평가를 읽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게 건축계획 강론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건축 지식의 범위보다 건축계획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실제로 맞는 건지 또는 건축계획 강론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맞고 틀린 내용은 혹시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를 조사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건축 강론이라고 하는 게 100% 옳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 방향이 맞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양식들이 변화했고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뭐 컴퓨터 등등등 뭐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건축 강론도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변경을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게 이 과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 강론은 그러한 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느냐 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그거는 지금까지 과제로 나간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계획 강론을 충분히 읽어봤을 거라는 가정하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읽어봤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건축계획 강론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합리적일지, 효과적일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그냥 제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는데 특별히 거주평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거주평가 자체가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축 설계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고 과제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지.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레포트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고 과제를 충실하게 해서 건축계획 강론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읽어본 친구들은 제법 쉬울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가 쉬울 거고 이 수업을 듣더라도 그 전에 수업을 좀 동영상을 열심히 안 들었다던가 또는 건축계획 강론을 대충 보고 과제도 대충 했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좀 힘들겠죠? 아마 다시 찾아보거나 다시 읽어봐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는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뭐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제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면을 바꿀게요. 건축 환경 행태론이고요. 오늘 주제는 연구의 디자인 적용 시스템입니다. 이 연구의 디자인 적용 시스템은 그 앞 시간에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걸 왜 하느냐,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그 열심히 한 연구가 그냥 연구한 걸로 끝난다고 하면 허무하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유념화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주평가 부분입니다. 자, 10-1의 건축 프로그래밍과 거주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에 선생님한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프로그래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건축계획 강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게 거주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한 대로 설계가 만들어졌을 때 건물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의도했던 예상했던 대로 그런 반응을 할까, 그런 생활을 할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편안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건축 계획 강론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거주평가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해서 거주평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진 않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거주평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건축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낸 다음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게 이 과제의 취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면 평가 연구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시작되었을까? 이 말인데요. 전통적으로 환경 설계가들이, 그죠? 이 환경 설계를 하는 분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의 결과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의도로서 설계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거주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거주평가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거를 평가를 먼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피드백을 우리가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랬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게 설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참 많아요. 아파트를 짓는 전문적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그 브랜드의 회사들은 자기가 아파트를 설계를 했을 때 설계의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한번 지어지면 20년, 3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건의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점이 좋더라. 그런데 이런 점은 불편하다. 이런 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1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 아파트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거주자들이 아파트 평수를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더라. 또는 발코니가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또는 벽을 어느 정도는 가변형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방 두 개를 하나로 쓸 수 있게 넓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거 데이터를 반영해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확장형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죠.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확장도 처음부터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주방의 형태도 어떤 경우에는 아일랜드형, 어떤 경우에는 일자형, 이렇게 디귿자형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작은 방을 3개를 만들어 놨지만 중간에 한두 개의 방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게끔 가변형으로 벽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설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 디자인이라는 설계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거주민들의, 입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거주 평가를 했더니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더라.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고 건의를 하더라. 라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아파트를 더 좋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한 거예요. 결국 내용은 거주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건축계획 강론을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론 자체를 변경했다기보다는 건축 강론을 반영한 설계 프로그래밍,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변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평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적 접촉, 자신의 환경 영역에 대한 통제 등의 심리적, 형태적인 차원에서 요구 충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에서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주택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이러한 거주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프로그래밍으로 적용을 하려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적용하기 쉽고 아파트보다는 기숙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적용하기 쉽고 그거보다 더 좀 쉬운 부분은 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이런 쪽에 적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 방법, 용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변화되는 폭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이나 뭐 기숙사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정해진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을 계획해주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 특히 주택이 개인 단독주택이 더 심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차가 커져요. 개인차가 커진다는 말은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거주평가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개인차가 커지니까. 커지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 쪽이 좀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기숙사가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좀 더 쉽고 그 다음 업무시설로 가면 적용이 더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설계 방법론의 연구 분야에서는 그동안 평가 행위가 주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죠? 그러니까 거주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계획과 그에 의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된 건축물은 사용자에게,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많은 손실을 초래하기에 설계 단계에서 평가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이런 거예요. 설계자가 그러니까 건축가가 건축주의 요구사항, 뭐 시공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문제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직접 살아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환경 그리고 생태 연구 분야에서는 평가 작업을 주로 사용자의 입주 후 사용 및 적응의 단계에 맞추고 있다. 그에 따라 환경설계 평가에 대해 설계되어진 환경이 인간의 요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거주평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평가 연구는 생태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종종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평가 연구는 그 대상 환경이 현실 세계인 이유로 인하여 실제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실험을 하게 되는데 또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험이나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더라도 실제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정말 유명하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건축가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건축물을 사용한 거주자들은 실제 사용자들은 르꼬르비제의 건축물이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더라, 불편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좋은 방법론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주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생활을 할지 예측을 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주더라도 당연히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과학에서는 관계없는 요인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평가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을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과학에서는 형태를 일으키는 원인의 발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지만 평가 연구는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과학이 인과적 통계 모델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평가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인과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왜 속이 안 좋은 걸까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제 저녁에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야. 이거는 원인은 야식, 결론은 아침에 속이 안 좋아. 이렇게 딱 뚜렷한 인과관계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 극소수예요. 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배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배가 안 좋은 이유는 단지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식이 어떤 거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었냐 안 되는 음식이었냐, 또는 매운 음식이었냐 아니었냐, 그때 내가 술도 한잔 했냐 하지 않았냐,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충분히 잤느냐 자지 않았느냐, 잠을 잘 때는 어떤 자세로 잤느냐, 그리고 잠을 잘 때 배에 혹시 이불을 잘 덮고 잤느냐, 이런 걸 이용해서,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어땠냐,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배가 아팠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이유는 어떠한 원인을 찾을 때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의 인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인자의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회과학이 원인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반면 평가 연구는 복합적인 체계를 파악한다. 다시 말해 평가 연구는 복잡성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3번의 내용을 4번에서 어느 정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하나 또는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적은 숫자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명확해지니까. 그죠? 반면에 평가를 할 때는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것이 그 원인들이 서로 아주 복잡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아침에 배가 안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게 평가 연구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 모델을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설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면 평가 연구 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설계를 할 때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좋은 설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하는 이유와 목표와 이런 것들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에 한정시켜 버리게 되면 설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건축을 이야기할 때도 건축은 구조, 기능, 미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설계가 나오겠죠.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예쁜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기능과 구조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반면에 내가 기능에만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예뻐지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좋은 건축물이라고 보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려를 할지는 이 상관관계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최적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공간을 조금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인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단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거를 상관관계에 의해서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고려를 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간 기능 측면에서 이렇게 바꿔주었을 때 디자인에 큰 해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공간을 이렇게 바꾸면 이게 구조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3번, 4번의 내용이 결국엔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빨갛게 된 부분을 보면 환경 설계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인식되면서 환경 행태 연구의 관심도 종래와는 달리 형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가의 대상인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평가 연구가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인간 행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두 번째, 기존의 환경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하는 한편 그러한 환경의 창조를 위해 평가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행위를 포함시켜 설계 과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거는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있겠죠. 세 번째, 장래의 설계 전문가의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거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환경의 설계를 지원하고 제안하는 공공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거는 법규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또는 건축 강론을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넓은 영역 평가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자 만족도와 환경의 적정도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거는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이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대규모의 건축물을 할 때 이 평가를 받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이 지어질 때 주로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예를 들면 1조, 조망권, 그럼 교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계 단계 전에 해당 계획안이 실행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계획하고 건물과 그 주변 단지 및 지역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여 평가하는 환경 영향 평가와 시공 단계 전 설계 과정에서의 계획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공 단계 후에 계획안이 실제 실행되어 입주자의 거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건축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거주 평가,
이렇게 세 가지 평가를 우리는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해야 되는 평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환경 영역 평가를 하진 않지만 계략적으로 내가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 단계, 결국에는 건물이 지어져야 되니까 지어질 때 시공 측면에서의 문제점, 감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계획에서 반영을 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건축물에 살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또는 장단점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POE가 나왔습니다. POE라고 하는 POE는 거주 평가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POE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거는 넘어가서, 자, 건물이 완공된 후에 사용자의 일정 기간 거주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 및 거주자의 요구 조건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게 거주 평가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의 프로그래밍과 POE의 위치와 POE의 결과가 연구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축적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장래 프로그래밍의 발전에 기여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도표로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비 설계를 하고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 그죠? 여길 보지 마. 여길 먼저 봐야겠네. 프로그래밍을 해서 예비 설계 대안을 만들고 나서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합니다. 영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지어지겠죠. 그죠? 지어지고 나서 거주 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럼 거주 평가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실제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여기에 프로그래밍에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도한 대로 설계가 돼서 사용자들이 잘 쓰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파트도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반영하는 프로그래밍. 다음 설계할 때는 이 프로그래밍에 내가 부족했던 거를 거주평가에서 가져와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다시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문제점들과 내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는 방법이죠.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고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거주평가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거주평가를 사례 분석으로서 거주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앞에 나왔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거주평가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실하게 사례를 분석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고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설계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어가서 POE는 건축 환경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첫 번째 보면 경제적 및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행태적 요인 측면에서의 건축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건축 작업 과정에서의 평가 및 진단 단계를 우리가 POE라 부른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용자를 위해서 건축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축 환경 연구의 한 유형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POE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본 건축 환경의 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서 건축 환경의 질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오죠. 그래서 보면 건축 환경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공통된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POE는 거주자의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거주 환경 개선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거주 후 실시를 하고요. 거주자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축 환경의 질에 대한 거주자의 입장의 주관적 평가 및 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 환경의 질, 여기 또 나오죠. 결국에는 거주 환경이라고 하는, 건축 환경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형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내려가 보면 POE에서는 거주 후에 거주자의 거주 형태를 조사해서 건축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건축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목적, 그럼 거주 평가를 하는 목적, 이것도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된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POE의 주된 목적이 환경의 변화와 과학적인 정보의 축적에 있다.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정보의 축적, 이렇게 나왔죠. 사례 연구 방법의 사용 목적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린 결정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POE의 연구 방법이 사용 목적이 있다. 여기서 현재에 더 나은 결정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넘어가서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 첫째,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이 얼마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발견한다. 둘째, 가능한 부적합, 실수 및 생략 등을 조사 결정하여 셋째로 장래의 계획 및 설계 행위를 위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목적을 갖는다. 장래의 계획 및 설계 행위, 이 프로그래밍이지. 그 다음에 정보의 축적, 사례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넘어가서 이러한 목적을 갖는 거주 평가를 건축 평론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건축 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무엇을 해줍니까? 마지막에 평가를 해주죠. 그게 바로 건축 평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비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했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비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평론과 POE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건축 평론은 비평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평가하며 주체의 본질에 대하여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주제의 본질, 뭡니까? 컨셉이겠죠. 그죠? 논리적인 접근 방법, 뭡니까?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거를 평가하는 거죠. 자, POE는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평가한다. 환경의 개선, 예전에 비해서 좋은 설계를 했느냐예요. 5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보다 지금 지어진 건축물이 훨씬 좋은가, 이걸 뭐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건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여기서는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면 여기는 조사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건축 평론은 주로 미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학. 그죠? 설계가 예뻐야 되죠. 그런데 POE는 미학을 거주자의 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집에 좋은 점이 예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예쁘고 예쁘지 않고를 떠나서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고 내가 살아봤을 때 이 건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축 평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 방법으로서 비평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며
POE는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평가의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POE는 대부분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연구가 과밀성, 소유화의 사회적 개념을 다루는 데 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거나 사무소 같은 건축 환경의 한 가지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실험 방법에 의존하는 심리학적 분야의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상황을 임의로 변화시키는 반면에 POE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주어진 연구 대상 환경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연구 참여자에게 여러 다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실험적인 방법이 아닌 관찰, 기록, 기술의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죠. 이런 게 연구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POE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연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조건을 다양하게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1번 케이스가 1번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2번의 방법은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 이렇게 그 환경 자체를 변화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 그런데 POE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평가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걸 기술하고 기록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네, 세 번째 특성. POE가 갖는 독특한 특성은 대부분의 POE 연구가 적용성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적용성은 계속 나오지만 나중에 프로그래밍에 이걸 써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갖는 POE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크게 POE 목표의 세 가지 요소, 즉 결과의 일반성, 대상의 범위, 적용 가능성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계획, 설계, 시공, 평가 요 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POE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POE의 사용 범위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POE 범위가 학문적인 연구 분야에서 실무적인 분야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POE라고 하는 것도 학문의 한 연구 분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 POE를 이용해서 그 건축물을 평가하는 연구를 쭉 수행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실무 분야로 확대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설계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연구 파트에서 이제 실무로 넘어가서 실무자들도 당연하게 PO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다시 시공할 때는 앞에 있던 문제점들을 싹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설계를 해야 장사가 잘 될 거잖아. 그죠?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게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6가지로. 첫 번째 보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가된 건물의 피드백에 사용된다. 두 번째, 거주 후에 조정 기간 동안의 문제점 발견 및 그를 통한 예견치 못한 재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세 번째, 계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건축물과 그 용도의 조화를 이루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 건물 성능의 제 요소에 대한 연구조사에 사용한다. 건축물 성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시공법을 정당화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데 사용한다. 건축 실무자들을 위한 설계 지침서나 설계 기준의 기술적 수준을 새롭게 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POE 정보의 일반화에 사용한다. 여기 일반화 어디에? 여기에 설계 지침서나 설계 기준 요게 건축 강론 또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 이런 데 해당된다. 그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용도 이것을 어디다 쓸까?
첫 번째 단기적 용도가 있고, 중기적 용도가 있고, 세 번째 장기적 용도가 있고,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POE를 했을 때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속한 사용,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서 평가를 빨리 받은 다음에 바로바로 건축물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 당장 건축물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바로 지금 할 거야. 개축을 할 거야. 증축을 지금 바로 할 거야. 그런데 POE를 해서 지금 당장 너희들이 어떤 게 필요해? 어떤 기능이 부족해? 이런 걸 빨리빨리 물어봐서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물의 새로운 용도의 주기적인 전환 및 조직적인 변화의 성장. 좀 어려운 말이죠. 주기적인 전환, 그 다음에 조직적인 변화의 성장. 이거 뭐냐면 리모델링을 똑같이 하더라도 지금 당장 빨리 하는 거랑 앞으로 몇 년 후에 증축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증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건축물을 지었지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회사 직원이 지금 50명에서 10년 뒤에 100명이 되면 증축을 해서 건물을 확장시킬 거야. 또는 증축을 할 때 지금 쓰는 건물은 나중에 창고로 쓰고 새로 짓는 거를 업무용으로 쓸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은 나중에 창고가 될 건물이야 라고 용도를 변경할 거야 라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용도의 변경 또는 개축, 그 다음에 새로운 시공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게 기능적으로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번 내지 뭐 두세 번 정도의 POE를 통해서 바로 결과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중기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한 3번 내지 4번의 POE를 한 다음 그걸 반영해서 나중에 실제로 증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건물을 설계하겠다. 이런 게 중기적인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장기적인 것들은 단순히 증축을 하겠다, 뭐 개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이 데이터들을 쭉 모으게 되면 일반적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들이 일관된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지침서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모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30년, 40년, 50년 동안 모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지침이나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건축 강론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POE를 이용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반영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POE가 적용됐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예전부터 뭐 30년, 40년 동안의 그 건축 설계 데이터들을 모았더니 이렇게 하는 게 건축 계획에서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준 게 우리가 건축 계획 강론이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건축 계획 강론은 뭐 50년, 60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건축이라고 하는 게 1000년, 2000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그 1000년, 2000년 전부터 하던 그 것들이 쭉 축적이 됐는데 그 축적된 기술들이 어떠한 문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쭉 취합해가지고 모아왔더니 그래 최소한 몇백 년이 되겠죠. 그걸 쭉 취합을 해서 했더니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이야기한 내용, 앞으로의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건축 계획 강론이야. 이 건축 계획 강론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법규나 지침과는 달라요. 법규라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랑 다르죠. 그 문화권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법규적인 거고요. 그 법규도 각 지역별로 다르고요. 환경별로 다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필요했거나 그 다음에 또 필요할지 모르는 것들은 인증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인증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년 조금 더 됐구나. 하여튼 한 10년 조금 더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면 법규로 강제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건축 재료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도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냐? 아마도 아닐 거예요. 바뀌어야겠죠. 이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법은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함부로 바꿀 수 없어, 법은.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국회에서 엄청 싸우죠. 법 하나 가지고. 그 정도로 법 하나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침은 보통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거나 국가에서 어떠한 그러한 권리를 양도를 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그거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기준과 법규는 엄연하게 다르고 그것이 또 건축 강론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건축 강론은 법규적인 거나 뭐 인증과 달리 어떠한 제약사항이라던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은 왜 건축 강론이라고 하는 걸 따르게 되느냐? 그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설계를 할 때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최적의 기준이고 최소한의 그 정도의 기능은 갖춘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건축가들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강론을 따르는 게 좋지만 따르지 않아도 가능은 하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주택 설계를 한다고 해볼까요? 주택 설계를 할 때 어떤 건축주는 건축 강론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그 기능을 원하지 않아. 난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건축 강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법규적인 강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을 못 짓겠지. 그죠? 근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이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게 되면 건축 강론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이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이 되는 거야. 왜냐면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설계를 해줬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건물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고 만약에 POE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좀 기능이 좀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POE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의 적용 분야. 그럼 어디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설 관리. 두 번째는 집행기구. 그죠? 집행기구 보면 여기 보면 건축법이라던가 뭐 시설문에 보다 후중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집행기구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주가 될 수 있어요. 건축주도 집행기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축 강론을 만드는 곳, 인증을 하는 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는 아파트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POE를 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설계에 나중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하는 실무자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 배경이 있는데 발전 배경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걸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연구를 하는데 공통점 보면은 요소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기술적 요소, 구조적 요소, 재료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형태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 평가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이 내용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게 거주 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뭐 건물과 인간 행태와 건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변해서 POE 방법의 출현과 평가 연구의 발표는 건축 분야에서의 보다 합리적이고 엄격한 설계 과정의 필요성이 되면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유용화, 사용 가능화, 적용화 여기에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60년대 내용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고요. 70년대에는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경과 인간 행태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발전을 한 거예요. POE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오면은 경제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이런 것들이죠. 80년대에는 이론, 방법, 계획 적용에 있어서 발전이 좀 더 많이 돼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유럽,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뭐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좀 늦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보면 환경 행태 연구의 구성 요소 모델이 첫 번째입니다. 환경과 행태 관계. 첫 번째, 환경 행태 관계에 있는 모델 중에 뭐 여러 사람이 만들었는데 첫 번째를 보면 행위의 과정에는 평가, 사고, 인지, 기억이 있고요. 그 내용, 형태적인 것, 특징적인 것, 의미적인 것, 형태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란다. 지적 행위의 결과로서 범위, 계층, 관계, 체계, 변형, 의미로 구성 요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모델에서는 연구의 단위로서 장소에는 계실, 주택, 병원, 학교, 근린시설, 뭐 지역사회, 도시, 지역지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 과정, 계획 설계 시공, 사용 평가, 그 다음에 행태 과정, 사생활, 그 다음에 개인 공간, 영역성 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로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거주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 말하는 구성 모델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제도 기구의 측면에서 만든 기준을 보면 뭐 환경에 관련된 것, 목적 및 요구, 기능, 재료, 환경의 질 등 평가 대상 환경의 사회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사용자에 관련된 것, 개인적인 것, 뭐 집단적인 것, 공간 형태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설계 행위. 이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보면 사용자 측면을 고려한 것.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환경 행태 정보의 범위에서 여기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은 시설물, 가구,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다양한 유형의 건물, 복합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환경 행태 현상 및 개념에는 뭐 인체 측정, 공간 사용, 개인적 공간, 영역성, 사생활 보호 지각, 뭐 인지, 의미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자는 이게 어린이냐, 노인이냐, 뭐 장애인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모델에는 시간 개념이 적용된 모델도 있습니다. 장소, 그 다음에 사회 형태 현상, 그 다음에 사용자 집단,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태 연구 기여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환경의 행태, 그 다음에 건축주 사용자의 성격, 그 다음에 인간 행태의 기본 과정 등으로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인다, 또는 이 건축물을 평가하기에, 이 건축물을 설명하기에 좋아 보이는 적합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방법이 뭐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난 이런 요소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이 있고, 뭐 사용자, 거주자 기준, 그 다음에 환경, 장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OE 연구의 구성 요소 중에 성능, 앞에 얘기했던 성능, 사용자,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런 게 있으면 성능, 그 다음에 환경, 사용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 행태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환경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넘어가고, 사용자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POA 연구의 대상 주체인 사용자 및 거주자는 개인, 집단, 조직, 기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이 특성 안에는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의해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성능 기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기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인 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기능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고 넘어갈까요? 기술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활동과 행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배경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능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요소는 건축물 내의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웃기죠? 배경적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 요소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성, 작업 동선, 공간 구성, 공간의 크기, 이런 요소들을 이제 환경 요소로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약간 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좀 비물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태적인 것, 그래서 여기에는 심리적인 것, 사회적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상징성, 사회적 교제, 과밀성, 영역성, 적극성, 이미지와 의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쭉 보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크리틱 할 때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할 때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다 지금 해당되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크리틱을 해줄 때 너희들이 설계를 이렇게 오면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없진 않느냐, 이 건물이 뭐 상징적인 측면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죠? 앞에 나오는 것도 작업 동선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생산성이 있다 없다, 효율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주 평가에서도 반영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연관성은 뭐 다이어그램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죠. 외부, 외벽, 지붕, 에너지, 화재, 구조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는 게, 건물에 해당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설비 뭐 이건 넘어가고요. 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기능적인 것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동선, 그 다음에 뭐 수납, 다양성,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설비, 그 다음에 실공간, 건물 여기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태적인 것들. 설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고, 여기 포함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평가 기준 요소, 평가 기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능 기준 요소인 기술적 요소, 기능적 요소, 행태적 요소 외에 경제적 재반 비용, 소유 형식, 재산 및 투자 가치, 경제적 요소와 유지 방식, 관리 방식, 설비 방식 등 유지 관리 요소가 있으며 기타 사회적 요소 등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평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형태적 인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교제가 있고, 과밀성. 과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자가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가족, 이웃, 주민이나 집단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상태,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반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밀성의 요소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접촉의 과잉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평가 기준 요소와는 다르게 이 요소의 정도가 크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밀성은 낮은 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영역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미적인 것, 방향 위치감, 그 다음에 식별성 이런 게 있어요. 식별성 같은 경우는 은근히 중요한데 거주자의 자신의 주거 공간이나 그 다음에 주거 단지를 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히 누구한테 많이 필요하냐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이 식별성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개인차도 있겠지만 연령대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데는 식별성을 엄청 강조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줘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정도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식별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할 때는 이 식별성이 상대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다른 거에 비해 더 중요해요. 잘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능적 인자에는 향,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쾌적성, 공간의 크기, 효율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넘어가서 동선과 융통성도 포함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는 구조, 조명, 음향, 난방 환기, 마감, 위생, 화재 안전 이런 측면들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리틱을 할 때 다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리틱 해주죠. 그때 여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여러분 사실 다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과정 모델로서 연구는 설정된 주제에 관한 기존의 지식의 틀에 추가되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윤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영역적 추론과 많은 사실의 일치점을 구하여 이미 알고 있는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알아내는 귀납적 추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의 설정과 결론의 추론, 실험에 의한 검증, 확증 또는 미확증의 네 가지 연구 과정과 추론 과정 및 연구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이죠. 그래서 POE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조사를 막 열심히 했죠.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찰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음 설계에 어떻게 반영을 해주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결론으로 도출되는 게 결국엔 이 이론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하려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설계해라 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때 과학적 연구 과정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평가 연구의 자료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신뢰도를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우선 행위가 기록되는 방법이 기록을 실시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평가 자료가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도 안정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안정된 결과. 마지막으로 측정상의 오차가 없는 정확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차가 없어야 되죠. 이런 거는 POE 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이트 분석하러 가죠. 사이트 분석을 하러 가가지고 대지 분석을 해오라고 시켰을 때 이런 대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평일과 주말이 다르고 아침, 저녁, 저녁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 낮 시간에 한 번만 잠깐 갔다 오고 나서 여기는 이런 사이트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런 안정된 결과가 안 나오겠지.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차라고 하는 것. 오차도 오늘 간 거랑 내일 간 거랑 모레 간 거랑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느 날 특별히 갑자기 평균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고 그날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녀? 여기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네. 여기는 어떠한 상업시설을 했을 때 장사가 되게 잘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오차가 너무 큰 거죠. 평균적인 거는 평소에 100명이 다니는 길을 그날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옆 가게에 뭐 할인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러는 바람에 그날 그 길에 평소보다 한 2배, 3배 많은 사람 200명, 300명이 다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했지만 오차가 너무 크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POE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계획 방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연구자가 인위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며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적 방법이 있고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관찰 기록을 통해서 연구하는 상관관계적 방법이 있고 실제 환경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조사 기술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POE는 대부분 여기 보면 모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상관관계적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 연구의 유형이 이제 나옵니다.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인원 및 평가의 정도와 범위, 소요 경비에 따라서 지시적인 방법, 조사적인 방법, 진단적인 방법의 연구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시적 방법은 건축물 성능의 주요한 단점과 장점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시적인 것은 자료 수집을 위해 기록, 그 다음에 문헌평가, 기본적 평가, 성능에 관한 평가 질문 및 직접 면접의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사적 방법에서는 지시적 PO에서는 연구조사를 더 중요하게 연구조사를 더 요하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조사적 POE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깊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조사적 POE를 쓰고요. 지시적 POE가 주로 문제점 발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조사적 POE는 보다 많은 주제를 보다 자세하고 신빙성 있게 다룹니다. 자세하게 다룬다 라고 하는 거고요. 평가 기준의 설정 방법에는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 조사와 성능이 우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있습니다. 비교 연구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진단적 POE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평가 연구 단계고 건축물 성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설계 기준이나 지침서의 작성을 통해 동일한 건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축적시켜줍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이나 지침서들을 만들 때는 진단적 POE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적 POE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 및 연구 방법론의 과학성, 두 번째 적용의 장기성과 일반성, 세 번째 성능 기준 요소의 관계성 연구 이렇게 해서 방법이 나옵니다. 진단적 POE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과제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평가 연구의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계획, 수행,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POE의 계획 과정을 보게 되면 문제 고찰, 그 다음에 연구 자원의 설계, 연구 방법의 계획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POE를 수행하는 것은 현장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POE를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결과의 기록, 적용 행위의 제안, 성과의 검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연구과정 모델을 정리하면 계획과정, 수행과정, 그 다음에 적용 과정에 대해서 문제 고찰, 그 다음에 예비조사 연구, 결과 기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자원 계획,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설계 지침 제안,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연구 방법 계획, 자료 분석, 성과 검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POE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OE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죠. 분석 요소들. 이런 요소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